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능정보포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주최자인 도서관장 김성철입니다. 지능정보포럼이라는 걸 이번 학기에 새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런 기술이 주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시사점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 업무나 연구나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져서 이제 이런 포럼을 기획했고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사물인터넷 IoT의 동향이 들었고 이번에는 아마 지능정보 기술 중에 가장 핵심이 사물인터넷을 연결해서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다 모으면 결국은 똑똑한 지능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 생활 속으로 훅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하나의 레토릭인가 아니면 정말 리얼리티 실체인가 하는 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머신러닝 개념으로 결국 기계학습 위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 학습, 소셜러닝이 같이 가면서 공진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 인공지능의 그런 도전이 우리 교육과 연구, 행정에 또 주는 시사점이나 영향이 무엇일까 하는 점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연을 해주실 주재결 교수님은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같은 선생님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실례지만 컴퓨터학과에 계시고 서울대에서 전기전자를 하셨고요. 조지아텍 워낙 유명한 공대에서 또 이쪽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오신 지 5년 차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개 자료를 엄청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재결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컴퓨터학과 조교수 주재걸이라고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소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술 동향과 전망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가장 핵심 분야인 이제 영상 처리 및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의 이제 최근의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조자텍 이라는 곳에서 박사를 하고 2015년도에 이제 고려대 컴퓨터학과에 부임을 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혹은 영상 처리 쪽에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인식을 넘어서 이제 영상을 실제로 이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생성을 하는 그런 태스크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생성에 관련한 태스크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자연어 처리 쪽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간단하게 소개드릴 어떤 질의응답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쨌건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HCI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혹은 뭐 사용자 경험,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공지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어떤 용어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뭐 제 짧은 어떤 지식으로서의 어떤 구별이 되는 어떤 특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기계학습 혹은 이제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아마 이렇게 좀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바운더리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그 인공지능의 특정한 이제 방법론들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론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이나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알고리즘들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 및 이제 출력 데이터로만 구성된 그런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를 이제 주고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라인 1부터 뭐 라인 뭐 100이면 뭐 가장 끝줄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짰었어야 했던 기존의 어떤 여러 알고리즘들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컴퓨터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이런 입력이 들어갈 땐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출력 데이터의 페어만 주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잔뜩 주면 이제 그들 간의 관계 혹은 이제 이러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출력이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턴이나 그 관계들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이 방법론이 스스로 깨우쳐서 이제 저희의 코드의 이제 많은 부분을 스스로 완성을 해주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그러한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그 방법론 안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입출력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입력으로 주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제 그 관계를 깨우치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 중에서도 이제 여러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통계학에서 이제 기인한 어떤 뭐 선형 회귀라든가 뭐 로지스틱 회귀,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 트리 혹은 디시전 트리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이 딥러닝 뭐 이제 그 어떤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에서 또 착안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러한 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제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의 어떤 한 특정한 방법론을 말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왜 뭐 최근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는가?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뭐 딥러닝 자체도 이제 어떤 인공신경망이라는 이제 기법으로 이제 실제로 나왔던 것은 한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 빛을 못 봤던 것은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는요. 이 X축으로 이제 주어주는 저희가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입력과 출력 간의 이제 관계를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서로서 제공하는 그 학습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어떤 그 인공지능 그 관계를 잘 깨우치게 되는데 이제 그 기존의 방법론들은 뭔가 이제 한계가 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습 데이터를 아무리 넣어줘도 저희가 뭐 85% 정도의 성능밖에 이제 올리지를 못한다. 두 개 중에 하나로 뭐 구분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뭐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데이터를 아무리 이제 그 축적을 해서 이제 입력으로 주어도 뭐 어떤 한계가 이제 분명히 정해졌었는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 그러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제 좀 적을 때는 기존의 어떤 보다 간단했던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보다는 성능이 좀 안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어퍼바운드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더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이제 그 성능이 계속 올라서 저희가 뭐 실제로 이 정도면 뭔가 상용화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걸로 실제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실제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의 성능,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95%가 되든 아니면 100%가 되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어떤 그 딥러닝의 그 어떻게 보면 목표 성능으로서 삼는 것은 그 같은 태스크를 사람한테 시켰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나타내게 될 법한 어떤 정확도, 예를 들면 뭐 의사와 저희가 대결을 어떤 시켜서 이제 당뇨병을 진단을 하는 어떤 그 정확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사람의 성능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저희는 그 태스크는 그래도 이제 이 딥러닝 기법으로 저희가 정복을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태스크들이 이제 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정복이 된 태스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딥러닝이나 또 인공지능을 또 전공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이 태스크는 저희가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좀 더 어려운 세팅이라든가 좀 더 새로운 혹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성능들을 또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빛을 발한 것은 결국은 저희가 이쪽 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 그런 영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러한 딥러닝의 성공 요인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라는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는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나 쓰던 그런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뭐 역시 게임할 때만 썼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깨우치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고가의 뭐 인텔이나 AMD에서 나오는 뭐 이제 CPU를 장착한 어떤 저희가 PC나 아니면 뭐 대규모 어떤 서버에서 했을 때 성능을 이제 몇십 배에서 뭐 몇백 배로 이제 시간을 단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U라는 어떤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뭔가 특화된 어떤 그 계산의 어떤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이런 딥러닝에서 필요로 하는 계산과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이제 주식 가격도 이제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알고리즘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어서 뭔가 좀 더 복잡한 만큼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조금 센서티브한 아니면 조금은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이 관계를 깨우치도록 저희가 잘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정복하는 어떤 그런 이제 크고 작은 그 알고리즘적인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딥러닝이 이 세 가지 이제 박자 이 세 개의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성공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뭐 기계학습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요 슬라이드가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당연하거나 진부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기계학습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한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계학습의 기본 세팅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력 및 출력 간의 관계를 이제 파악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뭔가 수집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할 만한 데이터가 뭔가 이제 100명의 환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 키와 몸무게, 그다음에 혈액형 이라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모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좀 과거의 사람이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명이 몇 세까지 이제 살았는가를 저희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네 가지 정보를 모았지만 그렇지만 이 네 개의 정보, 그러니까 각 사람으로부터 모아진 이 네 개의 정보로부터 저희는 뭔가 이 키, 몸무게,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 정보로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예측을 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 네 번째 정보인 예측 수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 그러니까 이 예측 수명이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 혈액형의 어떤 이거 1차식이라고 저희가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 데이터 100명 모아둔 그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최대한 관계를 잘 복원할 수 있는 1차식이 어떤 것이냐.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친 어떤 요 이제 형광색으로 칠한 조 숫자를 이제 저희가 잘 깨우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그 기계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깨우치는 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뭔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예측 모델을 저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키와 사실 뭐 키와 몸무게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어떤 예상 수명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토익 젬플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이제 해당하는 어떤 값들을 저희가 뭐 여러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공부했던 여러 지식들을 바탕으로 조값을 저희가 직접 스스로 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형태의 모델들이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형태의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인공지능이었다면 이제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 계수값들, 그러니까 저희가 1차식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지만 1차식이 필요한 구체적인 요 파라미터 값들, 요 이제 가중치 값들은 그냥 어떤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델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꾸며주겠다. 뭐 이러한 형태가 이제 기계학습의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력 출력만 주고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 기계학습이 이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계학습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딥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머릿속에 이제 많이 저희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제 뉴런 혹은 이제 뭐 신경망을 이제 저희가 뭐 잘 알고리즘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본다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개의 층으로 연결을 시킨 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딥러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뭐 당연히 더 복잡한 모델을 좀 뭐 사용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기계학습 모델에 비해서 이제 딥러닝의 시대로 저희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까 뭐 예상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입력으로 주는 정보에 대한 이제 1차식으로 저희가 꾸며준다고 하면 그 말은 이제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키에 대해서는 이제 비례하고, 그러니까 이제 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키가 1cm 크면 지금 이제 0.7 년을 더 산다. 뭐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말이 되는 식은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기계학습의 기존 어떤 모델들은 이런 이제 간단한 수식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 수식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이런 선형식이라는 어떤 제한된 어떤 모델에서 보면 이런 어떤 예상 수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갖고 있던 입력 정보가 키, 몸무게, 혈액형인 건 맞지만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뭔가 수명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법한 조금은 더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혹은 그것들을 저희가 피처라고 부르고요. 이런 피처들을 좀 잘 정의를 해서 이 아웃소싱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예상 수명을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뭐 과체중의 정도, 그러니까 과체중의 정도는 예를 들면 뭐 몸무게 빼기 키, 그다음에 플러스 100 뭐 이 정도의 식으로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체중의 정도가 그래도 수명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1차식 형태에서 조금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한다면 그 과체중이라는 값을 저희는 이 오리지널 입력 정보로부터 저희가 머리를 잘 이렇게 써서 그런 어떤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의를 해서 그거를 이 키와 몸무게라는 어떤 좀 그 코릴레이션이나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변수 대신에 그런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예측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피처들이라고 부르는 입력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을 저희가 다루던 어떤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회색 그 음영 처리된 네모들이 이제 저희가 뭔가 이제 그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의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mapping from features to output, 그러니까 이제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관계를 잘 이제 그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 단계는 이제 원래의 오리지널 입력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모델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예측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피처들을 스스로 저희가 잘 그 과체중과 같은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저희가 잘 마련을 해서 넣어줘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이 관계들, 그러니까 이런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피처들을 저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부분조차 이제 딥러닝 모델이 좀 더 스스로 이제 그것들을 또 찾아 나가는 그런 역할까지 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직결이 되는 도움이 될 만한 피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이 그냥 이제 키, 몸무게, 혈액형을 주면 얘가 딥러닝이 뭐 예를 들면 뭐 과체중이라는 정보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또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선형식을 뭔가 꾸미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이 뭐 대략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레이어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이제 키와 몸무게, 뭐 이제 혈액형,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정보들이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게 네 개가 다 하나로 묶여져서 저희 예상 수명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중간 레이어들에 있는 이런 다양한 노드들에서 실제로 뽑아주게 되는 이런 입력 정보로부터 뽑아주게 되는 정보, 여기서 또 뽑아주게 되는 정보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뭔가 1차식이라는 조금은 간단한 모델로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정보에 도움이 될 만한 피처들을 여기서의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 딥러닝의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에서 좀 뭔가 그런 정보들을 좀 알아서 자동으로 좀 추출을 해주게 되는. 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뭔가 과체중의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글쎄요, 뭐 어떤 유전적인 어떤 질병의 어떤 정보를 또 뽑아낸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좀 점진적으로 점차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딥러닝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있고 기존에 어떤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적용되던 그 속도보다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범위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상 인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진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딥러닝 모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모델들. 그다음에 뭐 이제 게임 인공지능, 그다음엔 아직은 뭐 많이 저희가 이제 보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아니면은 근시일 내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보여주게 될 이제 의료 쪽, 법률,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또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알파고 뭐 이런 그림은 이제 워낙 식상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의 이제 가장 또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어낸 것이 이제 이제 기계 번역이라는 분야가 되고요. 뭐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이제 영어를 또 좀 익숙하게 하지 않는 경우는 뭐 요즘은 그 논문을 이제 좀 한글로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그 구글 번역기라든가 뭐 네이버에 이제 번역기를 써서 또 일단은 또 영어로 또 일단 초안을 그렇게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전에는 뭐 그 성능이 워낙 또 잘 나오지를 못했었으니까 이제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 요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딥러닝의 성능이 결국은 이제 이쪽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번역도 이제 그 전의 성능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 쪽에서는 또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다양한 이제 소셜 미디어 아니면 뭐 이렇게 구글 포토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보시던 어떤 이런 얼굴 인식 프로그램 혹은 이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물체들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진에 이제 어떤 물체들이 있는가도 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또 이제 예측을 저희가 인식을 다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또 이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종 간의 데이터들을 이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이제 뭔가 통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고양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요, 그 고양이가 이제 가진 어떤 이미지 아니면 그 형상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사진상에서 표현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고양이가 뭐 야옹이라는 소리를 냈다라고 하면 그 야옹이라는 소리를 저희가 들었을 때 이게 고양이라는 어떤 동일한 개념을 저희가 연상을 하게 되고요. 뭐 고양이에 대한 스토리를 저희가 뭐 톰과 제리를 보면 이게 고양이라는 것을 또 어떤 그림 한 장 없이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고양이라는 일관된 개념 자체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제 영상, 뭐 음성, 그다음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이제 딥러닝을 또 썼을 때 또 가장 또 중요한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그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의미론적으로 어떤 실제 의미를 가지거나 유사하거나 어떤 일관된 개념들을 그래도 이제 하나의 그 벡터 스페이스에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 간의 이제 전환이 조금은 유연하고 이제 훨씬 더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이게 캡셔닝이 이제 자막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미지가 있을 때 자막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의 어떤 그 설명글을 저희가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이 뭐 이 모터사이클을 더트 로드에서 이제 그 라이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설명글로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이제 모델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름이 모델 이름이 뉴럴 톡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혹은 뉴럴넷이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는 비디오, 이건 비디오이긴 한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주어진 스틸샷, 이제 스틸샷을 바탕으로 그 스틸샷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 위에서 보이시는 저 자막에 해당하는 혹은 텍스트를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그 이미지 캡셔닝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태스크가 되고요. 이것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진과 그다음에 이 사진에 해당하는 그 어떤 텍스트를 같이 잘 연동을 하고 그 전환을 유연하게 했을 때만이 또 가능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 영상 처리 쪽에서 이제 딥러닝이 적용된 분야 중에 이제 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분야도 또 있게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주어진 사진을 이런 이제 예술 사진 혹은 이런 이제 분위기를 저희가 이 사진에 입히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장의 이미지를 주면 이 저희가 준 어떤 실사에 해당한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는 이걸 스타일 이미지 혹은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면 저희의 사진을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형태 혹은 스타일을 가지는 이미지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환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실제로 뭐 상용화되고 있는 이제 뭐 어떤 얼굴을 꾸며주는 그런 앱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뭐 사진 편집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앱들에서도 이제 상용화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또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여기 부임을 이제 2015년도에 했고,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뭐 물건들을 살 때 또 이베이라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옥션에 해당하는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뭐 이것저것 또 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주어진 사진을 이런 식의 뭔가 어떤 예술 사진의 스타일을 입혀서 이제 만들어낸 이런 사진을 프린트를 해갖고 그거를 뭐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좀 뭔가 상용화도 가능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스탠다드한, 그리고 조금은 뭐 몇 년 전까지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제 딥러닝이 적용된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조금 더 최신에는 혹은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 혹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의 생성 및 이제 변환 모델, 이것도 뭐 뒤에 가서 뭐 예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어떤 주어진 사진이 고양이다, 아니면 주어진 사진에 어떤 사람 얼굴이 어디에 있다, 혹은 그 사람 얼굴은 뭐 철수에 해당한다, 영희에 해당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입력과 출력의 어떤 정보의 양을 보시면, 이제 입력은 주어진 이미지가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엔 이제 출력은 이 얼굴이
어디에 있다. 이 사진상에. 그리고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보의 양이나 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의 정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태스크를 보통 저희가 인식 태스크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식 태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딥러닝에 의해서 특히 영상 처리 쪽에서는 많이 이제 좀 정복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어려운 세팅으로 바꾸어서 이걸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수에 해당하는 얼굴을 저희가 최종적인 답이 아니라 입력으로 주면 이제 딥러닝이 만들어내는 이제 출력은 이 철수의 얼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각 픽셀을 하나 한 땀 한 땀 다 이제 그 픽셀 값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뭐 이 뒤쪽에서 뭐 보시는 이제 예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어떤 겐이라고 하는 그 생성 모델,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생성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태스크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제 저희가 입력을 충분히 주고 거기서 뭐 그래도 어떤 그 뭐 중요한 정보겠죠. 그 중요한 정보가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는 훨씬 입력 정보에 비해서 적은 경우, 그러니까 뭐 키, 혈액형, 몸무게 다양하게 줬을 때 이 사람의 예상 수명은 그냥 결국은 숫자 하나 혹은 스칼라 값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뭔가 축약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불려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사진들이 어떤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남자의 얼굴에 해당하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픽셀 값들의 이제 그 RGB 값들을 일일이 다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정보의 양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눈에 봤을 때 이제 리얼리스틱하게 보여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실제 얼굴들은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얼굴로서 이제 이런 딥러닝의 생성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모델들이 다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더 어려운 태스크, 그리고 이런 생성 모델이 또 굉장히 또 활발한 연구 분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벡터의 어떤 여러 이종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로 같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결국은 저희는 그 통합된 하나의 스페이스, 그럼 그 스페이스는 뭐냐? 결국 이제 저희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할 때는 이게 다 뭔가 이제 벡터, 그다음에 뭐 행렬, 그다음에 그 행렬은 이제 2차원 배열이고요. 벡터는 1차원 배열이고, 그다음에 스칼라는 뭐 상수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을 넘어선 어떤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배열을 저희는 이제 텐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구글에서 뭐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로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텐서플로우도 결국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어떤 3차원 혹은 그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어레이로 다 나타낸 후에 거기에다가 뭔가 저희의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이 뉴럴넷이라는 요소들을 저희가 적용을 시키겠다, 뭐 약간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어떤 저희가 각 다루는 그게 이미지든 뭐 이렇게 뭐 소리든 아니면 뭐 네 그 자연어든 그 텍스트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형태의 이제 벡터라든가 이런 어떤 행렬 등의 형태로 다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런 숫자로 표현이 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기하학적인 스페이스가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렇게 어떤 통합된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데 통합하는 시도들, 그 다음에 그들 간에 이제 필요한 전환들을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은 최근에 이제 연구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비지도 및 이제 자가 지도 학습이라는 요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하여튼 뒤쪽에서 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동향은요, 당연히 모델도 이제 뭐 똑똑한 분들이 연구를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딥러닝이 필요로 하는 그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태스크를 또 뭐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남들이 다 이미 한 태스크는 저희가 뭐 새로이 또 할 만한 그런 어떤 또 가치가 많이 없다면, 또 새로운 태스크에 저희가 뭔가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항상 이제 처음에 걸리는 것이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으면 사실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뭐 기계학습, 그 방법론들의 뭐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이런 쪽 뭐 큰 틀에서는 이게 인공지능이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종종 부르는 뭐
빅데이터 아니면 또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뭐 데이터 과학 뭐 이런 쪽이랑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쓰레기 데이터 아니면 이제 별로 이제 그 입력 출력 간의 관계를 이제 알아내기 충분치 않은 어떤 양과 질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아무리 그걸로 뭔가를 해봐야 이제 뭐 나올 것이 이제 별로 없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데이터의 부족 현상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를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의 예도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요즘 또 뭐 인공지능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그걸로 실제로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내려주는 여러 예측 결과나 판단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이제 파생되는 이제 문제점이나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법률에 적용을 했을 때 뭐 인공지능 판사를 저희가 도입해서 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사형 이러면은 뭐 사실 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 내부적으로 이게 또 블랙박스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저 아까 뭐 그 가중치 같은 값 있잖아요. 그걸 다 스스로 결정을 해주는 이런 아웃소싱에 기반한 방식인데 이런 값들이 이제 선형식을 따를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키가 1cm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0.73 더 사는구나라고 이제 모델을 이제 그 최종적인 모델의 이제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됐는가를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지만 이 딥러닝은 훨씬 더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이제 이 입력에서 이제 무슨 정보 때문에 이런 최종적인 뭐 사용 이런 값이 나왔는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좀 명료하게 좀 뽑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이제 없는 경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를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저희가 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이 좀 있고요. 이게 뭐 이제 뭐 EU라고 하는 뭐 유럽연합에서 뭐 그런 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때 이제 우리 유럽연합에서는 뭔가 이런 그 정당한 그 이제 이유라든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우리는 이제 채택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법률인지 아니면 뭐 그런 뭐 합의안인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어떤 취약점 및 보완 뭐 저희가 인공지능 가지고 뭐 이제 자율주행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저도 빨리 그날이 와서 좀 이렇게 한숨 잤을 때 이제 집에 딱 도착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제 저희가 어떤 삶의 많은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존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 그렇게 되면 뭔가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악의를 품고 뭔가 이제 일을 어떻게 좀 벌이면 저희가 또 의도치 않게 뭐 누구를 또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예제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 왼쪽의 이미지는 저희가 누가 봐도 팬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도 이거를 팬다라고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적절하게 이제 잘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약간 해킹 아니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요. 각각의 픽셀에다가 저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플러스 뭐 3, 뭐 마이너스 3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각각의 픽셀들의 어떤 적당한 값을 더해주면 그럼 이 이미지는 그 픽셀들을 더해줬을 때 각각의 이제 위치마다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팬더로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보기에는 이제는 전혀 팬더가 아니라 이거를 뭔가 이제 완전 뭐 기타라든가 아니면 뭐 책상이라든가 완전 얼토당토하는 다른 이미지로 보이도록 저희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뭔가 좀 취약성을 저희가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의 이슈도 또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요소도 또 당연히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성 태스크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이제 데이터 생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이제 태스크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은 내가 이제 진정 이해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분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만을 이렇게 저희가 학습을 시키면 그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뭔가 이 세상에는 딱 고양이와 강아지만 있는 줄 아는 거죠. 뭐 그거부터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을 저희가 정보로 혹은 기준으로 주어서 이제 그 입력 출력 간의 관계를 저희가 유추하도록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와 이제 강아지를
구분을 해주도록 하는 뭐 예를 들면 귀가 어떻게 생겼을 때 그리고 눈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위로 째졌을 때라든가 이러면 고양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라는 어떤 개념이 가지는 여러 특성 중에 아주 일부의 이제 국지적인 부분만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이제 거꾸로 이제 그 고양이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뭐 실제로 뭐 조물주처럼 뭐 고양이를 창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그 이미지를 주어진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고양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각 픽셀들을 다 일일이 잘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그래도 고양이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꼬리도 있고 뭐 네 발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이제 뭐 고양이랑 강아지랑 공통점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간과했을 법한 그런 여러 요소들도 저희가 잘 학습을 하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 태스크들이 또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생성 태스크 중에 이제 가장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적대적 뭐 생성 신경망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적대적이라는 말이 뭐 나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이게 약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요. 저희가 약간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을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약간 이렇게 좀 두어서 이들 간에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이 한쪽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어느 정도 잘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그 친구의 수준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약간은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점점 더 그 격차를 좀 그래도 벌리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잘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생성자, 식별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하여튼 큰 틀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두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 간에 이제 경쟁을 시킴으로써 그 어떤 모델을 점점 더 고도화를 하자.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로스 펑션 자체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뭐 여기서는 뭐 굳이 좀 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실제 얼굴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성 모델은 순수하게 뭐 저희가 고양이다라는 키워드 아니면 사람 얼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주면 그 해당하는 얼굴을 다 이제 만드는 태스크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이미지 변환을 이제 또 굉장히 또 높은 수준으로 해주는 그런 태스크도 많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력은 그냥 고양이라는 키워드가 줬을 때 고양이 사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주고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제 그 입력으로 주는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그 입력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떤 또 다른 특성을 가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뭐 흑백의 이미지를 이제 같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컬러 이미지로 저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이 이미지에서는 실제로 뭐 갈색말이 존재했는데 이거를 이제 감쪽같이 뭔가 얼룩말로 이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뭐 포로를 이제 이모지로.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렇게 귀엽게 생긴 이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무섭게 생긴 호랑이로 이제 바뀌거나 뭐 사자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제 비슷하게는 얘네들이 그래도 조금 더 뭐 비슷한 표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한 각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또 굉장히 그럴듯하게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출중했던 이제 뭐 학생이 이제 뭐 연구를 했던 결과 중에 하나고, 이제 사람 얼굴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사람 얼굴 이미지에서 가질 법한 여러 속성들을 또 다양하게 주입을 시켜서 예를 들면 금발, 뭐 그다음에 성별을 바꾼다거나 나이 들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정들도 저희가 자유롭게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 변환 기술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이미지 생성의 기술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를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 줬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컬러라이제이션을 할 때 그 컬러 이제 채색을 할 때요. 그 채색을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를 좀 입혀서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제 딥러닝 혹은 뉴럴넷의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뭐 굉장히 많은 노드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거 하나하나 요거가 이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뉴럴넷.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점점점 뭐가 되게 많아서 하여튼 각 레이어들이 이렇게 좀 구성된 뭐 복잡한 형태의 뉴럴넷이 되고요. 뭐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텍스트를 주었을 때 그 텍스트의 분위기를 잘 반영을 하는 이제 그 컬러 팔레트,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색깔을 이제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컬러라이즈를 할 거냐의 측면에서 보시면 뭔가 가을에 해당하는 색깔로 이제 연상할 수 있는 색깔을 뽑아봐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색깔의 조합이 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오텀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로맨틱 오텀과 그냥 오텀과는 또 색깔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I love you는 이런 파스텔 톤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네, I thought I loved you는 또 이게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Where did our love go? 이게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이제 상황인데 그런 경우 이제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좀 또 네, 짙은 색깔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준 색깔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 이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또 이제 실질적으로 유용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형태로서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컬러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이제 그 만화 혹은 이제 웹툰에다가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입력 이미지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네, 이게 뭐 하여튼 웹툰의 어떤 그건데 이제 그 스케치만 저희가 주면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런 컬러라이제이션을 또 자연스럽게 해주는 네, 이것도 헐크가 원래는 이제 스케치만 있었을 때 이런 컬러라이제이션 스스로 해주는 뭐 그런 형태가 되고요. 네, 뭐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냥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은 딥러닝이나 뭐 이런 뉴럴넷의 논문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컬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또 이런 웹툰이나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굉장히 활용 가치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일본에서도 또 이렇게 뭐 망가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 하나의 이제 거의 상용화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의 이제 그 이제 웹사이트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실제 스케치한 이미지를 올리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 자동으로 컬러라이즈를 한 셈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실제로 사용자가 좀 또 인터랙션을 또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꽃 무늬에 해당하는 뭐 시장은 뭐 좀 이런 색깔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선만 하나만 그어주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럴듯하게 좀 만들어주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고 이제 진짜 뭐 네, 저런 것들이 하여튼 뭐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품삯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이제 매뉴얼 이제 레이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노가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되고 이제 실제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영상이 있다면 저희가 그 영상의 연속인 어떤 비디오의 데이터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또 이제 예제가 됩니다. 네, 갑자기 음악이 나와서 좀 놀라셨다면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춤을 잘 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춤을 추었을 때에 이 사람은 실제로 되게 못 추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 이 사람 되게 못 추잖아요, 지금. 아까 이 사람 잘 추는 사람의 이제 여러 춤 동작을 이 사람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잘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리스틱한 비디오까지도 저희가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가만히 잘 보시면 또 그래도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게 겹치고 있으면 손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요소들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또 임프루브를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장르, 좀 되게 전혀 발레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제 뭐 저 사람의 이제 발레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좀 입히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비디오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끝 마무리도 이제 데모 비디오 중에는 이렇게 또 잘 만든.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디오 영역까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딥러닝의 파급 효과가 커지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는 이런 영상 쪽에서는요, 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법에 기반해서 다 지금의 어떤 생성이라든가 인식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그 딥러닝의 모듈로서 이제 그것들을 다 확장을 한 형태가 되는데, 그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어떻게 보면 뭐 또 뭐
이런 인공신경망 혹은 이제 딥러닝이 사람의 이제 뭐 뉴런이라든가 신경망을 잘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뭐 성공을 거뒀다고 했듯이 뭐 실제로 이제 시각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시신경으로부터 처리를 하느냐 뭐 이런 또 요소들을 저희가 또 잘 본따서 만든 것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런넷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뉴런넷이 또 굉장히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발휘를 해서 그 어떤 약간은 똘똘한 그 모듈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나 비디오 쪽에 이제 적용을 했더니 이런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또 많이 안 남긴 했지만 이 자연어 처리 쪽에서 또 간략하게 조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 쪽은 뭐 이 영상은 사실 보면 또 재밌고 흥미롭고 그렇잖아요. 사실 여담이지만 뭐 학생들도 사실 영상이나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실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어제 근데 뭐 자연어 처리 쪽, 뭐 챗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 되면 사실 좋잖아요.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도 역시 굉장히 이제 니즈는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만, 그냥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비전 쪽, 그러니까 영상 인식이나 처리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은 발전은 조금은 더딘 것 같고요. 사실 저쪽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이라든가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엔지니어링스럽고 좀 휴리스틱한 어떤 그런 기법들을 위주로 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챗봇, 뭐 저희가 뭐 실제로 뭐 실제 사용하는 챗봇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뭐 잘 쓰시는 분이야 쓰시겠지만 사실 그 파급 효과는 아직은 좀 그래도 기술 발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영상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동시에 이제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 사실 자연어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응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언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능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일 뿐이고 그거를 잘 하면 그 순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복을 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자연어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어라는 게 이제 단어들의 이런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시퀀스 데이터의 형태로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미지는 그냥 처음부터 주어지는 어떤 2차원의 배열이라고 한다면, 픽셀들의 이제 2차원의 배열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언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한 단어 이제 순차적으로 잘 들었을 때, 뭐 문법도 잘 맞아야 되고, 이제 뭐 끝까지 들어봐야 이 사람의 의도도 또 잘 파악할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퀀스 정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주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정보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잘 이제 다룰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뭐 리커런트 뉴럴넷. 뭐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확장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뭐 질의응답, 그러니까 뭐 대화 시스템 아니면 챗봇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태스크는 이런 어떤 주어진 문서가 있을 때요. 이 주어진 문서를 바탕으로 이 질문을 이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이 무엇인가. 데니얼이 처음에는 뭐 산드라랑 같이 뭐 오피스로 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피스 여행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든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데니얼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저희야 뭐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떤 본문을 주고 이 질문을 주었을 때 데니얼이 그러면 오피스도 아니고 또 키친도 아니고 정확하게 가든이냐 뭐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으려면 이 문맥을 또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가 이제 질의응답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들이 또 이제 기계의 이제 그 리딩 컴프리hen션, 머신 리딩 컴프리hen션 태스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한 뭐 모델의 한 예는 뭐 이것도 뭐 저희가 이제 저 연구실에서 했던 어떤 연구 예제인데 하여튼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뭐 네, 그다음에 이 언어 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것이 벡터화된다. 이게 사실 뭐 약간 명언처럼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그 또 이제 딥러닝의 3대 거장이 있는데요. 뭐 얀러쿤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벡터다. 뭐 약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어를 다룰 때 이미지는 이제 각각의 픽셀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숫자를 처음부터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숫자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뭐 이런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뭔가 숫자로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표현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달랑 숫자 하나로 표현을 하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워드별로요. 각각의 어떤 그 이제 독립된 혹은 유니크한 워드별로 어떤 그 특정한 디멘전의 이제 벡터 형태로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워드들이 총 4개의 디멘전으로 나타내어져 있고 이들 간에 뭔가 서로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4차원 공간상에서 2개의 어떤 단어에 그 해당하는 벡터 점들의 거리가 또 비슷할 수가 있고 뭐 그들이 나타내는 어떤 방향성도 또 어떤 또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또 유의미한 방향성을 또 잘 이제 함축할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워드들을 일단은 벡터화하는 뭐 이런 형태가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엔 또 네, 이거는 뭐 어떤 키워드 형태로서만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자연어 처리를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제 주된 어떤 그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포머. 이건 뭐 사실 이름은 그렇게 뭐 잘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는 조금은 진보된 형태의 이제 모델 이름입니다. 구글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모델 이름이 조금 지네릭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요소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어텐션이 뭐냐 하면 이 어텐션은 이제 딥러닝 모델로 하여금 이제 어떤 특정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아까 이 이미지 캡션 태스크를 할 때 이 각각의 단어들을 저희가 쭉 한 단어 한 단어를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 프리즈비라는 단어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이 이미지로 하여금 특정한 부분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신기하게도 저희가 하나도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잘 보고 있더라. 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소가 되고 이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도 이제 굉장히 이 어텐션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많이 유용하게 되고 있고요. 네, 뭐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제 어텐션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주된 모듈로서 사용을 한 것이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모델이라고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모델이고요. 이 트랜스포머를 또 발전시켜서 또 이제 구글에서 만든 모델이 버트라는 모델이 되고요. 뭐 모델 이름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아까 말씀드린 거 QA 혹은 이제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챗봇이든 뭐를 했을 때 성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요소가 좀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GPT-2 이게 또 사실 이름은 그렇게 뭐 좀 멋있진 않은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오픈 AI라는 이제 미국의 또 최근까지 이제 비영리를 표방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리로 좀 돌아서겠다. 뭐 약간 이런 기업 중에 하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거금을 투자를 한 그런 이제 AI 기반 뭐 회사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것들이 또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그냥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참 텍스트는 예를 보여드리기도 좀 그런데 네, 이거. 네, 뭐 하여튼 샤킹 파인딩으로 뭐 유니콘이 뭐 유니콘 떼가 어디에 뭐 안데스 마운틴에 살고 있더라. 이게 사실 이게 저희가 준 입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전체 텍스트를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니콘 떼를 뭐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을 했는데 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파퓰레이션 혹은 저 유니콘들을 뭐 디스팅티브 혼 네. 뭐 그래갖고 뭘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이제 2센츄리가 지나서 이제 이런 이상한 이제 현상을 뭔가 만들어내게 된 이제 미스테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풀렸대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앞에서 가만 보시면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만히 뜯어보시면 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대잔치인데 굉장히 그럴듯한 아무 말 대잔치에 해당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주목을 받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어떤 테크닉을 소개를 한 블로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제목이 이제 뭐 recent AI techniques that is too dangerous to release 뭐 이런 형태로도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능력이 굉장히 커져서 뭐 아까 이미지 생성도 그렇듯이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제가 갑자기 누구를 막 죽이는 이런 비디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제가 썼을 법한 뭔가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이제 딥러닝 성능이 올라가면서 그런 요소들도 또 생기게 되더라. 네, 그다음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한 3분 내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태스크를 저희가 수행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UI적인 요소나 이제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연구인데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예측된 결과 이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의 이제 과거 병원 방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최근에 방문했을 때 무슨 질병을 가지고 또 왔을 것인가 그럼 딱 점쟁이처럼 이제 맞출 수가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의 태스크를 저희가 뭔가 모델로 만들었는데 이제 사실 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슨 치료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결과를 주게 되면 뭐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근거도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그런 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득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맞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을 이제 의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원하는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최근에 저희가 했던 연구 그 이제 예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사진이 고양이냐 아니면 강아지냐를 판단을 하려면 저희가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 사진에 해당하는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다 일일이 레이블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다 달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고 의사분들께서 뭐 이 어떤 엑스레이는 뭐 특정한 질병이 있는 어떤 사진이다 아니다 이걸 하려면 뭐 의사분들은 뭐 바쁘시고 뭐 또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단가도 비싼데 그 다 한 땀 한 땀 그거를 또 분류를 해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요소들도 저희가 또 잘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좀 또 뭔가 계산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네. 뭐 향후 전망으로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써봤는데요. 근데 이게 딥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발전은요 사실상 좀 점점 더뎌지고 조금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이게 너무 좀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쓰기도 너무 쉽고 이게 뭐 그냥 다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지는 메리트가 사실 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여기 의대에 계신 여러 의대 교수님들과도 이제 다양한 주제로 협업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사실 공부 굉장히 잘하셔서 의대에 가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사실 조금만 공부하시고 그 소스 코드 바로 다운받아서 실행만 하시면은 이제 저를 찾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잠들기 전에 하는 고민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이 자체가 팬시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점점 이제 공공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승부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좀 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그러면 누가 확보를 하고 있느냐. 뭐 구글이 뭐 코드는 다 공개를 하지만 구글이 가지는 뭐 방대한 데이터는 뭐 프라이버시 핑계를 대든 뭘 해든 뭐 공개를 잘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구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중국에서는 뭐 이제 아예 정부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한번 다 만들어 보자 그러면 모두에게 다 그냥 뭐 약간 그렇게 해서 중국도 하여튼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측면이 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창의성과 이제 머신러닝은 또 혹은 인공지능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성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5G, 4G 뭐 이런 뭐 네트워크가 발전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딱 어떤 특정한 영역 도메인 내에서 수행을 하는 특성의 이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이거 자체로서는 어디에든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그 데이터만 있으면 어디에든 나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요소로서의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어떤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혹은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실제로 데이터만 확보가 되어져 있다면 어떤 새로운 문제에서 요거를 이렇게 머신러닝 태스크로 혹은 인공지능 태스크로 하면 뭔가 이제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또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리고 해당 이제 적절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들도 또 필요하게 되고요. 뭐 이거는 여기 학생분들을 좀 뭐 있으실지 몰라서 그냥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써봤고요. 그래서 네, 이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RL로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만 여기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 한 두세 개만 받을게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어떤 물리적 현상을 보기 위해서 나노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서 뭐 오래된 뭐 연구의 경우에는 특정한 룰이 있는데 최신 연구에서는 사실 룰이 없어서 보통은 교수님의 지식에 기반한 직관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만들어보고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만들었는데 안 나오면 조금 바꿔서 또 한 달 동안 만들어서 해보고
또 나오는데 퍼포먼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만들어보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저희 필드의 논문들을 보면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인버스 네. 디자인 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그런 논문들을 보면 되게 간단한 모델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사실 논문 저자들을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뭐 딥러닝을 공부를 해서 이게 간단한 모델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의 니즈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돼가고 있고 뭐 점점 공공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저희도 뭔가는 또 계속 연구로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새로운 어떤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을 때 뭔가 또 어떤 큰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조금은 뭐 귀찮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의료 분야에 계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같이 또 협업을 해서 저도 뭐 그런 쪽도 배워가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새로운 혹은 좀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혹은 이미 인공지능이 잘 적용된 분야랑은 굉장히 좀 생소한 동떨어진 분야일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만큼 그게 또 굉장히 연구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게 두 개를 다 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 한쪽만 아는 분들이 만나서 뭔가 사이좋게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이쪽도 공부하고 저쪽도 공부해서 뭔가 남들 잠 8시간 잘 때 4시간 자갖고 4시간 더 공부해갖고 이 두 개를 다 알아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더 빠르게 좀 자기가 좀 한 발 먼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들만이 혹은 머신러닝 기술들만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을 아는데라고 한다면 그게 곧 바로 또 좋은 연구 결과나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생성 모델을 좀 발표해 주셨는데 네. 그 생성 모델이 이제 어떤 뭐 개를 만들으라고 하면 개 이미지를 만들고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생성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생성된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진짜 개라고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네.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잘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진짜로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건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더 학습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게 진짜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생성된 결과인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용도로는 사실 이 생성 모델이 이제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결과가 단일한 어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뭐 70세까지 살 사람을 뭐 내가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10살을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니까 어떤 에러라는 것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매저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낸 이제 수많은 픽셀 중에 어느 부분이 조금 아쉽고 여기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평가가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다양한 이제 정량적인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그 평가를 혹은 그 평가 척도를 정의를 하는 매저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성공적이지는 않고 이제 그런 차선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풀링 테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를 이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사실 사람이랑 한 것과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감쪽 같다. 이게 사실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듯이요. 이 생성 모델에서 나온 어떤 사진의 이미지가 강아지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우리가 이거는 진짜다 혹은 이거는 가짜인 것 같다.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수결을 좀 해갖고요. 뭐 100사람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에서도 어떤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이쪽에서 저희가 사람이 인정하는 그 어떤 비율,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인정하는 비율, 이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튜링 테스트에서 하는 그런 풀링 테스트,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테스트, 그래서 이런 풀링 레이트를 가지고 또 많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이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거냐, 생성된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생성된 데이터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컬러라이제이션 아니면 웃는 얼굴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자체로 내가 뭐 찡그렸는데 웃는 얼굴로 만들었으면 그 사진을 내가 가졌으면 그게 최종적인 저희의 골이자 얻고자 하는 아웃풋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인식, 그래서 뭐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래도 분류를
분류를 하는 게 나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생성된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 인식 태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뭔가 항상 부족한 측면이 좀 있고요. 이 부족한 데이터의 요 이제 상황을 저희가 이 생성 모델에서 만들어진 하이 퀄러티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산업경영과학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간단하지 않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메타러닝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메타러닝이 향후 어떤 전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질문드린 메타러닝을 포함해서 최근 연구 결과들이 많은 엄청 압도적인 컴퓨팅 리소스를 바탕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약간 개인이 리프로듀싱 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연구 결과들인데 교수님께서 앞으로 나올 좋은 성능을 보일 모델들도 이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능을 낼 거라는 기조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뭐 아주 뭐 새로운 저희가 이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 이런 새로운 모델이 이렇게 갖고 성능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게 이제 연인을 이렇게 뭐 계속 나오면 참 뭐 저희도 뭐 재밌고 막 매일 뭐 익사이팅하고 좋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모델이 조금은 세츄레이션이 조금은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뭔가 더 이렇게 임프루브를 해 나가기를 원하고 연구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그게 사실 조금은 시시하거나 조금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브레이크스루 아니면 이 성능의 어떤 계속적인 그 향상이 그런 연구 성과가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무지막지하게 데이터를 더 넣어준다. 라는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그러니까 GPU라는 거 뭐 저는 뭐 100만 원짜리 GPU를 쓰는데 뭐 이제 뭐 이런 GPT-2는 한 뭐 10억짜리 그걸 쓴다. 그럼 뭐 저는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 아예 하지 못하는 연구.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의 확보, 대규모 컴퓨팅 자원의 확보. 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레이어를 뭐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쌓아나가는 거는 뭐 사실 구글에 있는 뭐 구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리저너블한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컴퓨팅 자원이 있느냐는 이게 또 다른 문제여서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독점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연구실을 뭐 적지 않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속된 말로는 좀 구멍가게 측면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에 비하면야 뭐 구멍가게보다도 못하겠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어떤 연구로서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격차를 어떻게 그러면 따라잡아야 될지 그것도 사실 좀 급급하거나 고민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메타러닝 관련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또 뭐 약간 공포감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실제 이 기술을 알고 뭐 연구를 하고 있는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좀 결국 뭐 그냥 수식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능력이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되는 측면도 좀 있게 되고요. 그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고양이다 강아지다 요거를 이제 학습 데이터에 이제 해답으로 주면 그 모델은 딱 아무것도 못하고 딱 그거만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치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또 새로 또 치타 데이터 뭐하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게 치타가 대충 뭐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얘도 뭐 치타 그러면 사진 한 장만 딱 주면 이게 치타야 오케이 그럼 고양이랑은 이 정도 다르고 뭐 좀 더 빠르고 크고 뭐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고 그 정도로 바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딥러닝이나 기존 현존하는 이제 기술 수준으로는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 사실 뭐 사람의 지능을 따라왔느냐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 멀은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키워드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인 이제 인공지능, 좀 더 이제 활용 가능한 범위라든가 이제 일반화가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또 연구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메타러닝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도서관이 그러면 이제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희 도서관 직원들 많이 계신데 구글이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고 사실 구글 같은 회사가 제일 두려운 게 뒤에 있는 백엔드 IT 인프라를 강력한 걸 갖고 있어서
얘네들이 사실 모든 정보 저기 특히 영상까지 다 해서 저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즉 책이나 약간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도 빨리 인공지능화하지 않으면 지금 로컬 도서관들은 상당히 위기에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생성에 대한 저는 사회학자로서 굉장히 그 느낌이 있었는데 뽀샵 정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같은 거를 위조 변조할 수 있다면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나 범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소셜러닝이 같이 가면서 이걸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이제 같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재길 교수님이 점점 존재하기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재가 돼가고 있는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상업화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을 어디에 적용할지 도메인 널리지는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공부한 거를 각 분야별로 잘 적용하고 여기에 관한 그런 그 새로운 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한번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탁월하게 준비해 주시고 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재결 교수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결국 좋은 데이터가 들어야지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저 6월달 주제는 빅데이터거든요. 그리고 현업에서 빅데이터를 다루셨던 분이 와서 말씀하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때도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능정보포럼 2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